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알러풋볼 41번째 이야기. 자, 오늘은 화요일에 있었던 투르크메니스탄과 월드컵 2차 예선 첫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죠. 자, 애청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죠. 오랜만에 뵙는군요.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바쁘셨죠? 예, 뭐 그냥 바쁜 거보다는 네네. 예, 뭐 일 때문에 네. 영국을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예, 촬영차 다녀오신 건가요? 네네, 뭐 촬영 갔다 왔습니다. 예. 네. 자, 우리 박문성 위원님께서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아시아 예선 첫 경기 투르크메니스탄전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일단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겼으니까 예. 출발을 잘했죠. 그런데 저를 포함을 해서 많은 분들이 왜 이게 좀 답답하지? 뭐 이런 느낌은 저도 조금 그랬어요. 있지 않았을까. 뭐 이따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일단 이겼으니까 좋지만 조금 답답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승리로 재밌는 기록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한국의 월드컵 예선 기선 제압의 역사입니다. 아시아 예선 첫 경기 34년째 무패입니다. 무실점 기록도 이어갔고요. 어떤 대회든 첫 경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일단 잘하는 거죠. 예. 네, 지금 우리가 월드컵에 연속으로 지금 시작을 한 것이 80년대 시작을 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음흠. 현재 9회 연속이니까 예. 정말 좋은 기록인데 또 한편으로는 뭐 첫 경기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월드컵 본선에서 어떤 성적을 낼 것이냐, 좋은 경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이 월드컵 예선 특히나 2차 예선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들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먼저 투르크메니스탄전 스타팅 라인업 포메이션 어떻게 됐죠? 황의조 선수를 최전방에 놓는 약간의 좀 변형 포메이션이 있었는데 뭐 4-3-3으로 볼 수도 있겠고 4-1-4-1도 볼 수 있겠고 약간 경기 도중에는 이제 뭐 투톱 형태로 가기도 했었는데 약간 좀 변형적인 형태가 있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황의조 그리고 이선 쪽에 손흥민과 나상호, 예. 그다음에 미드필더 이재성과 황인범을 좀 위로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에 정우영 놔둬놓고 예. 수비는 왼쪽부터 김진수, 또 김영권, 김민재, 이용, 골키퍼는 김순규 선수가 선발로 좀 나섰습니다. 예. 자, 조지아와 가진 평가전에서는 3-5-2 전형 들고 나왔었잖아요. 네네. 뭐 저도 그렇고요. 그때 경기 보신 많은 분들이 3백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4팩으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네. 스타팅 라인업과 포메이션 놓고 봤을 때 벤투 감독의 의중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3백은 안 되겠다 이렇게 그 경기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플랜 그래서, B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친선 경기였고 평가전이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는 실험을 했다. 그런 의미를 좀 뒀으면 좋겠고. 예. 근데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경기에서 다시 4백으로 바꾼 것은 역시 본 경기잖아요. 이제 평가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술이 뭐냐, 포메이션이 뭐냐 놓고 봤을 때 좀 4백으로 놔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좀 공격적인 형태의 포메이션입니다. 최전방에 황의조를 놔둬놓고 이재성과 황인범을 좀 위로 올렸기 때문에 예. 공격 숫자를 좀 많이 놨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우리하고 피파 랭킹 차이가 100위 차이입니다. 사실 좀 크죠. 예. 아무리 원정이 부담감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좀 약한 팀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싸우자라는 의미에서 4백으로 바꾸고 좀 공격적인 전형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골 많이 넣고 이기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네. 자, 물론 어려운 첫 경기였고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이 좀 아쉽거든요. 이번 경기를 통해 드러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력이 여전히 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전반전은 그래도 보시면서 예. 괜찮다. 네. 그래도 좀 우리가 플레이를 원정인데 괜찮게 하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후반전엔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전반과 후반이 경기력이 좀 달랐는데 우리가 강팀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팀들의 조건이 있는데 강팀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건 뭐냐면 뭐 선수가 화려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경기를 할 때 90분 동안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전력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팀을 강팀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이제 대충 머릿속에 그려보면 강팀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도 예.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경기력과 자기 색깔을 꾸준하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전반 45분과 후반 45분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강팀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전력의 안정성을 예. 확보하지 못했구나. 좀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예, 예. 네. 자, 일각에서는 벤투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기복이 심하다. 언제쯤 좀 안정화되겠냐 이런 또 입장들도 있는데 네. 뭐 경기 안에서도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근데 많은 팀들이 그러니까 강팀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기복을 줄이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기복을 다 쉽게 줄이면 다 강팀이 되겠죠. 예. 기복을 줄이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건데 예, 예.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전력의 안정성인데 슈팅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마무리를 하는 건 누구의 역할과 능력일까요? 결국 스트라이커 개인의 공격수죠.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슈팅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마무리하는 거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슈팅 기회를 만드는 건 누구의 능력일까요? 팀이 만드는 거죠. 슈팅의 기회는 팀이 만드는 거고 예, 예. 기회가 왔을 때 때려 넣는 거는 개인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로 놓고 보면 물론 뭐 황의조나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들의 결정력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 선수들은 이미 유럽에서도 검증을 받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개개인의 어떤 결정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 팀이 만들어 나가는 슈팅 기회, 플레이의 어떤 강도를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 점에서 이것은 벤투 감독의 결국은 감독의 어떤 책임과 역할의 문제이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이런 우리가 얼마큼 팀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기회를 더 높일 것이냐 이걸 좀 더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초반부터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인 나상호가 전반 13분에 골을 만들어내는데요. 8경기 만에 나온 자신의 A매치 데뷔골이었습니다. 네네. 선발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깜짝 기용 아닙니까? 예상하셨나요? 일단 나상호 선수는 지금 황희찬 선수가 예. 유럽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황희찬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좀 싶었을 겁니다. 저도 뭐 이렇게 나상호 선수가 무조건 이 경기에 선발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또 권창훈도 있었고 그렇게 놓고 보면 나상호 선수 선발 넣은 것은 분명히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수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왜 그랬을까 놓고 보면 좀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이 멀리서 투르크메니스탄까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죠. 뭐냐면 컨디션.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 연습을 직전까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선수들의 개개인 컨디션을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컨디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상호 선수가 가장 좋았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벤투 감독의 전술 스타일을 볼 수 있겠는데 이선 쪽에서 어쨌든 그 탈압박을 한다든지 이선 쪽에서 이렇게 접고 들어가서 직접 슈팅을 때리는 선수들을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윙 플레이 그래서 측면에서 그냥 치고 달려가지고 크로스로 올리는 유형보다는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자기가 짧게 연결하거나 슈팅을 때려버리는 선수를 좋아합니다. 로벤 같은 유형인가요? 로벤은 오히려 좀 전자죠. 그러니까 약간 측면에서 치고 달려서 크로스를 올리는 약간 속도를 가지고 측면에서 플레이를 하는. 우리 대표팀으로 얘기하자면 뭐 황희찬 선수가 좀 더 가깝죠. 그렇군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나상호 선수는 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죠. 우리가 그 광주에 뛸 때 K리그 지금 현재는 일본에 뛰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 나상호 선수가 골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약간 사이드 플레이를 하지만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직접 때려버린단 말이죠.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포르투갈의 이선들 보면 다들 그렇게 플레이를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전형적인 윙어라기보다는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데 벤투 감독이 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벤투가 선호하는 유형이다. 네네. 그리고 나상호를 기용한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컨디션과 벤투 유형이다. 그렇죠.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이용에 대해서 크로스 질이 좀 낮지 않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망언이었습니다. 크로스가 괜찮더라고요. 뭐 망언까지라는 아니고요. 뭐 너무 겸손하신 것 같고. 뭐 이용 선수가 이번에 크로스가 좀 아쉬웠던 장면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잖아요. 뭐 전 세계적인 레벨의 풀백과 비교하면 좀 부족해 보이죠. 하지만 제가 이제 기회대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용 선수는 일단 우리가 현재 보유할 수 있는 우리나라 지금 선수들 중에서는 크로스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올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공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흥민과 나상호는 안으로 접고 들어갔을 경우 공격이 너무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게 되면은 누군가는 측면 쪽 사이드로 벌려야지 상대 수비를 벌릴 수가 있잖아요. 그 측면 쪽으로 벌리는 역할을 다 풀백이 해야 돼요. 김진수와 이용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용 선수가 그래도 정말 열심히 올라가서 열심히 또 크로스 올렸기 때문에 물론 아쉬운 장면들이 있긴 있었지만 좀 그래도 이용 선수의 어떤 그 적극성이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 봅니다. 자, 그럼 반대편에 김진수는 어떻습니까? 뭐 김진수 선수도 그렇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김진수 선수는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선수고
또 앞쪽에 있는 손흥민 선수와의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92년 동갑내기들이고요. 예, 예.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입니다. 굉장히 친해요. 호흡이 잘 맞겠군요. 네, 둘이 예. 친한 사이고 그래서 이날도 보면 손흥민과 김주 선수가 컨비네이션을 많이 보여줬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 그런 건 있겠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대가 투르크메니스탄이었고 피파 예, 예. 랭킹 차이가 100계단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전체적인 강도를 좀 더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이용 조합은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 수비를 평가하기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이 그렇게 강하질 않아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경기 보면서 김승규 선수 샤워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이빙을 안 했기 공이 안 때문에 오니까. 예, 골키퍼는 뭐 거의 땀도 안 흘리고 예. 흙도 안 묻었겠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투르크메니스탄의 공격이 뭐 그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가지고 우리가 수비 라인을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예, 예.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그런 건 있더라고요. 김영권과 김민재는 확실히 아시아 레벨 최소한 아시아 레벨에서는 굉장히 높은 거의 탑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피지컬도 그렇고요. 예. 자, 이번에는 손흥민 이야기 해보죠.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팀만 오면 약해집니다. 최근 A매치 13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고요. 5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벤투 감독도 손흥민의 활용법을 못 찾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경기에서도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왜 자꾸 손흥민이 내려와서 수비도 하고 막 미드필드에서 볼도 잡고 그냥 전방에 있으면 안 되나? 저 그 장면이 이해가 안 돼요. 네, 계속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저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역시 손흥민 선수가 좋은 선수구나. 자기가 직접 내려와서 볼도 잡으려고 하고 수비도 굉장히 많이 가담하고 예, 예. 그런 이제 볼 때는 클래스가 좀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손흥민이 그거에 너무 주력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골을 넣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 삼겹살집은 삼겹살이 맛있어야 돼요. 상추가 맛있으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는 골을 넣어야 돼요. 그럼요. 스트라이커가 수비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음. 스트라이커한테 와 수비 잘하니까 잘했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삼겹살집에 가서 상추 맛있네 이러면 안 돼요. 예. 고기가 맛있다. 그런데 상추도 맛있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공격수에게는 골 잘 넣는데 수비도 잘하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그런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역할을 좀 줘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자꾸 안 풀리니까 내려와서 볼을 잡거나 수비에 가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은 왜 그랬을까라는 거잖아요. 결국 미드필더가 자기 역할이 좀 약하다 보니까 예, 예. 그 역할도 내려와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미드필더에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선수였는데 뭐 특정 선수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황인범 선수가 조금 더 볼 배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어땠을까 예. 싶고 저는 이번 플레이를 보면 사이드 플레이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중앙 쪽에서의 전진 패스 같은 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 예. 이 부분은 이강인 선수가 얼른 소속팀에서 더 몸도 만들고 경기력을 회복해서 회복을 해서 회복이라기보다 지금 뭐 감독이 기회를 안 주니까 예, 예. 마르셀로나 감독이 소속팀에서 기회를 얻게 되면 충분히 몸이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강박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앙 쪽에서 그런 플레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손흥민이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이드 플레이 살고 중앙 쪽에서 좀 더 플레이가 살면 손흥민은 앞에 골 넣는 거에 주력하면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거 좀 연동시켜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손흥민이 대표팀 와서 골이 없는 문제들은 중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이 능력이 없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결정력이 없다 얘기할 수도 없겠고. 예, 예. 그러니까 토트넘에서는 골을 많이 넣는데 왜 이러죠라고 물어보신다면 토트넘에 있는 동료들과 지금 이제 조금 에릭센, 알리 그런 고민들이 좀 있겠죠. 그런 조합을 좀 찾아야 되겠죠. 예. 전술적으로. 자, 어제 미드필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성, 정우영, 황인범 출격했는데 후반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공세를 좀 허용한 모양이었습니다. 자, 중원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흐름이 좀 꼬인 부분도 있었는데 황인범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어제 제가 이 경기를 보고 또 몇몇 분과 지난번에 경기를 보고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황인범은 참 얼른 좋은 선수입니다. 좋은 선수인데 문제는 조금 활용하는데 애매함이 있어요. 애매함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위로 쭉 올려놔가지고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 세웠을 때는 짧은 연결 패스의 정확도 그다음에 탈압박의 강도가 아주 세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좀 내려요. 예, 내려서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뭐 그게 후방 플레이메이커를 맡기건 아니면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맡기건 그러기에는 수비력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아, 수비력.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네,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 뭐 그 능력을 K리그에서도 보여줬고 지금 이제 미국 무대 가서도 메이저리그 사커에서는 잘하더라고요. 예, 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대표팀의 어떤 구조나 조합이나 혹은 위치를 놓고 봤을 때 황인범 선수를 어떻게 쓰는 게 최적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머리 아플 거라 봅니다. 예. 지금 좀 황인범 선수가 애매하다. 예, 그러니까 예. 좋은 선수인데 그러니까 잘 쓰면 정말 좋은데 예. 위로 올려놓기에도 밑으로 내려놓기에도 좀 애매한 예. 게 저는 고민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신욱 이야기입니다. 실검에 올랐어요. 아주 짧게 출전하고 공을 골문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골키퍼를 넣어버렸습니다. 아유. 예, 잠깐이었지만 뭐 이를 두고 존재감이 돋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역시 김신욱이 들어오면 경기가 단조로워진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뭐 중요할 때 확실한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수에게 다 바라면 안 돼요. 김신욱 들어가서 했는데 높이 좋은데 단조로워진다. 예. 물론 뭐 그 양면성을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김신욱 선수가 들어가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신욱 선수는 그 골키퍼를 집어 넣어버렸던 것도 보이지만 무지막지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아시아 레벨에서는 확실한 건 정말 그 높이와 힘을 피지컬 어떻게 누가 상대할 수 있을까? 예. 골키퍼가 좀 민망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 밀렸나? 나는 어딘가? 난 예. 누군가? 이런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플랜 A는 지금 손흥민과 황의조입니다. 예, 그거는 예. 지금 우리의 선수 구성에서는 그럼요. 뭐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플랜 B, 플랜 C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김신욱 선수를 그 정도 포지셔닝에서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안 풀릴 경우 상대에 따라서 골키퍼를 골대 안으로 집어넣어 버릴 수 있는 피지컬을 갖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옵션으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김신욱 선수를 넣었을 이제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노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예. 월드컵 본선에서는 김신욱 선수가 그렇게 골키퍼를 골대 안으로 집어넣을 만한 유럽 팀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렵죠. 예. 유럽 막 선수 엄청납니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다이크가 붙어버린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김신욱도 좋은 몸이지만 반다이크가 딱 옆에 서 있으면 그냥 보통의 몸이 될 겁니다. 평범한 선수. 보통의 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겠지만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플랜 B, 플랜 C로서 김신욱 카드는 계속 고민해볼 만한 카드다. 예.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지난주 방송이었나요? 네. 대표팀 명단 예측할 때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김신욱은 발탁되지 않을 거다. 최종적으로. 그랬었나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또 발탁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참 꼬집을 필요 신기합니다. 없잖아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강인은 뽑힐 거다 이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았나요? 예, 그 그 얘기는 얘기도 좀 하셨어요. 해주셔야죠. 백승호는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백승호 발탁됐고요. 네. 자, 벤투 감독의 이야기 잠시 나눠보죠. 그간 뭐 저희도 그렇고 많은 팬들이 벤투 감독의 고집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조지아전에는 구성윤, 이강인을 선발 명단에 넣어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르게 했고요. 네. 후반에는 이동경도 기용을 했습니다. 사실 벤투 감독이 소집과 훈련, 기용 이 동시에 만들어내는 감독이 아닌데 벤투 감독의 행보가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스타일을 바꾼 걸까요? 아니면 팬들의 댓글을 좀 본 걸까요? 댓글을 보진 않았다 생각하고 예.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반은 바뀌었고 반은 안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던 게 뭐냐면 평가전 때 조지아와의 평가전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3백도 쓰고 A매치 데뷔도 3명 시키고 예. 좀 파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갔죠. 예. 하지만 이제 본 게임이 되는 투르크메니스탄 딱 되니까 뭐 이제 원래 주로 썼던 원래대로? 선수들. 예. 근데 이거는 큰 틀에서는 이걸 갖고 뭐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본 게임에서도 그럼 실험하자라고 하면 그건 또 감독 입장에서 리스크를 안아야 되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벤투 감독이 스타일을 그렇게 크게 바꿀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플랜 A를 자기 축구에 대한 고집을 갖고 갈. 저는 근데 뭐 이게 참 단어 선택인데 예. 고집과 원칙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예.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는 거기도 하는데 근데 한 가지는 이렇게 조지아 경기처럼 기회가 됐을 때 또 어느 상대에 따라서는 좀 더 과감적으로 과감하게 하는 게 우리가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예선 통과하자고 목표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예. 최종 예선 잘하자고
하는 게 아니면 결국 우리의 목표의 그 지점은 어디가 돼야 되냐면 월드컵 본선이에요, 카타르. 예. 그러면 카타르 때까지 우리가 최적의 팀을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2차 예선과 3차 예선 과정에서 점검해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그럼요. 네, 평가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지아전에서는 3백 실험, 본 시험 때에서는 물론 4백을 네네. 구성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3백 염두에 둔 걸까요? 뭐 이 카드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몇 가지 전술을 갖고 있는 건 좋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진짜 강팀이라고 치죠. 상대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자기 그냥 전력으로만 싸울 수 있는 팀들은 그냥 자기 것만 갖고 가도 돼요. 그럼요. 남 예. 생각 안 하고.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카드를 여러 개 달아야 되는데 3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독들이 다들 한 번씩 갖고 싶어하는 전술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물론 현대 축구의 3백은 공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또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강하면 내려서야죠. 예. 이것은 처음부터 3백 쓸 수도 있겠고 경기 도중에 우리가 3백으로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실험을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3백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현대 축구에서 프로팀 다 포함을 해서 4백에 비해서는 좀 마이너한 전술이죠. 예. 많이 쓰는 전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3백은 중앙 수비수를 3명을 놓기 때문에 나머지 포지션에서는 선수가 비게 돼요. 그죠? 4백은 중앙 수비수가 2명인데 3백은 3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한 명을 빼서 수비로 내린 거죠. 예. 다른 쪽에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공간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백은 어려워요. 그렇군요. 잘 쓰지 않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런 숫자 싸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3백을 쓰려면 굉장히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대표팀이라고 하는 것은 딱 소집해가지고 한 며칠 훈련하고 바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 게 쉬운 아니에요. 전술이 아니군요. 그래서 그날 경기 끝나고 누가 그랬더라? 이재성이 그랬나요? 3백 전술을 끝난 다음에 3백 어려워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백을 쓰는 거는 저는 옵션으로 갖고 가야 되지만 이걸 쓰려면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은 2차전 스리랑카와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원정 어려운 경기였지만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고요. 네. 2차전 스리랑카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께 연휴 잘 보내시라고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주위에서 취업됐냐, 결혼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면요. 그렇게 답하세요. 주말에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경기하는데 같이 보실래요? 이렇게. 아주 센스 화제를 돌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곤란할 때 많잖아요. 기분도 그럼요. 나쁠 때 많고요. 그러니까요. 손흥민 경기 같이 보실래요? 라고 달순의 라이브에서 보실래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휴 마무리 잘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문성 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2분 톡톡 축구 상식 듣고 더블 볼란치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공의원의 축구 상식 2분 톡톡 시간입니다. 지난 5월 축구 팬들의 열정을 끌어올렸던 U20 월드컵 기억하시죠? 만 20세 이하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셨는데요. 요즘 K리그에서도 앳된 얼굴의 선수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오늘은 K리그의 특별한 규정 U22 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22 룰이란 22세 이하 국내 선수는 출전 선수 명단에 최소 2명 이상 포함돼야 하며 그중 1명은 선발 출전을 해야 한다는 규칙인데요. 만일 22세 이하 선수가 출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만큼 출전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즉 선발 11명, 후보 7명 명단 중 22세 이하 선수가 1명도 없으면 후보 선수는 7명에서 5명으로 교체 카드는 3장에서 2장으로 줄어듭니다. 단 상주 상무와 같은 군팀과 경기할 때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만 23세 이하 선수로 제한되었던 것이 올해는 만 22세로 바뀐 건데요. 이 룰은 축구 유망주를 육성하기 위해 2013년 K리그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의 주축이었던 조영욱, 오세훈 선수뿐만 아니라 이번에 벤투호에 깜짝 발탁된 이동경 선수, 또 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김학범호의 한찬희, 김대현 선수 등도 이 규칙의 수혜자죠. 모두 K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한국 축구의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황의조, 이재성, 김민재 선수도
한때 이 규칙에 적용을 받으며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U22 룰. 앞으로 제2의 황이죠. 제2의 이재성이 계속 등장하는 계기가 되어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길 기대해 봅니다. 공의원의 축구 상식 2분 톡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열 정욱진의 더블 볼런치 시간입니다.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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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석 연휴입니다. 네. 네, 예, 두 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 네. 연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푹 쉬고 있어요. 예. 푹 쉬고 있다고요? 자, 이수열 평론가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 경상남도 고성이거든요. 오. 근데 고성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예, 예. 통영 옆에 있다고 막 항상 말하죠.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성 그 시민들 뭐가 됩니까? 아, 그런가요? 예, 예. 아, 본인이시니까 괜찮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고향 자랑 이참에 한번 해주신다면요? 고향에 그 공룡 발자국이 많습니다. 공룡 오. 발자국. 네, 예. 세계 공룡 엑스포를 네, 몇 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예, 네. 네, 그거에 유일하게 이제 내세울 만한 네, 자랑거리죠. 뭐 맛있는 음식 같은 건 없습니까? 굴. 굴 유명하죠. 그렇죠. 와, 네, 맛있겠다. 굴이 유명하죠. 통영 고성에. 쪽이. 그렇죠. 통영 고성 쪽에. 자, 두 분 아무쪼록 풍성한 한가위 연휴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K리그가 어떻게 출범이 됐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오게 된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리그 언제 출범을 했나요? K리그가 몇 살이게요? 여기 37살로 써 있는데요. 아유, 대본이잖아요. 37살 맞습니다. 예, 예. 1983년에 슈퍼리그라고 출범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실업리그로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예. 이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 중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 출범을 한 거죠. 82년도에 사실 프로야구가 먼저 출범이 됐어요. 예. 근데 그 해에 실업축구의 관중이 유독 적었고 음흠. 협회에서 더 급하게 추진을 해서 바로 다음 해에 프로축구가 탄생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슈퍼리그 초년은 대우, 포항제철, 국민은행 이렇게 3개 실업구단과 예. 최초의 프로팀인 할렐루야,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 그리고 지금의 제주가 된 유공까지 2개의 프로팀이 합쳐져서 5개의 클럽 체제로 진행됐습니다. 첫 해 우승은 할렐루야 축구단이 차지했어요. 예. 실업 축구에서 프로화가 진행이 됐고요. 네.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뭐 초창기 때는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 일단 그 축구가 프로가 되려면 필요한 게 그거예요. 인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팀 수가 좀 확보가 돼야 그 흥미를 좀 유발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런데 초창기 때는 둘 다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축구 붐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축구 인기가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협회 측에서 뭐 해외 유명 팀들 이런 예. 팀을 초청을 해가지고 뭔가 이벤트 대회를 좀 기획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예산을 잡아보니까 심한 적자가 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 계속 번번이 무산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온전하게 프로라고 할 만한 팀이 몇 팀이 없었어요. 뭐 할렐루야, 대한석유공사, 럭키금성, 대우, 현대자동차 이렇게 예, 예. 5팀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연맹에서는 그 실업팀을 3팀 정도 더 초청을 해서 한 8팀 정도로 그 정도 규모로 운영을 했습니다. 완전한 프로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온전한 프로리그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었죠. 근데 가뜩이나 이 프로팀 수가 적은데 그 85년에 그 할렐루야라는 팀이 해체를 갑자기 선언을 하면서 예, 예. 큰 위기가 한번 왔었죠. 예, 이때가 정말 그 K리그의 존폐 위기를 둔 진짜 그 대위기가 찾아온 시기였다. 그렇게 얼마 보시면 안 돼서 됩니다. 위기가 찾아왔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단일화가 안 됐어요. 예, 프로팀하고 실업팀 몇 팀이 참여하는 그 기존의 축구 대제전 예, 예. 하고 그리고 프로 축구팀만 참여하는 프로 축구 선수권 대회가 좀 분리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단일화가 전혀 안 됐고 이런 어수선한 그 리그 운영이 그 프로 출범 이후에 한 4년간 계속되다가 예, 예. 그 87년에 실업팀을 아예 배제를 하고 그리고 프로팀 5팀만 참여하는 진짜 프로 축구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때부터는 이제 규모가 조금씩 커지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기를 잘 극복하고 현재까지 왔군요. 맞습니다. 네네. 자, 지금은 K리그라는 명칭으로 리그가 운영이 되지만 초창기 때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리그 명칭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스포리그로 창단을 했던 요 대회가요. 예. 그 바로 다음에 체육부에서 외래어 사용 금지 조치를 함에 따라서 어허. 축구 대제전으로 변경이 됐던 거예요. 예. 그다음에 94년도에 7번째 팀인 전북 버팔로를 포함시키면서 코리안 리그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또 98년도에 K리그로 변경이 됐는데요. 예, 예. 이때 K리그는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K 붙임표 리그, 아. K 하이픈 리그가 있었죠. 예, 예. 그리고 2010년부터 가운데 붙임표를 빼고 K리그로 부르게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후에 몇 년간 언론에서도 이 K 붙임표 리그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도 계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정책의 뭐 변화라든가 다른 종목의 스포츠와 명칭이 겹쳐서 혹은 세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든 예. 다양한 이유로 명칭은 꾸준히 바뀌어 왔습니다. 예. K리그가 좋아요, 저는. 네. 예. 깔끔하고 딱 코리아라는 예. 느낌도 담고 그렇죠. 있죠. 축구 대제전 이런 거는 해외에 소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예. 자, 그 리그와 국가대표 성적은 어느 정도 비례할 것 같은데 네네. 국내 축구가 프로화된 이후 국가대표팀 성적 어떻게 변했습니까? 확 좋아졌죠 사실. 예, 예. 우리가 그 월드컵에 처음 진출한 게 54 스위스 월드컵 때거든요. 그 이후로 한 30년간 월드컵에 못 나갔어요. 예. 근데 83년에 이거 프로 축구가 출범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선수들의 기량이 급상승했고 예. 그 이후로 처음 치러진 86 멕시코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마침내 이제 두 번째 어허. 월드컵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예. 네, 그때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죠. 이제 월드컵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프로 축구 출범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오일머니로 무장이 된 그 중동 팀들과의 경쟁에서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제 93년에 J리그를 출범을 하면서 이제 98 프랑스 월드컵 당시에 첫 월드컵 진출 이뤄냈고 기량이 급상승했거든요. 아무래도 프로화가 되면 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일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구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이 축구가 되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부분이 선수들의 그 빠른 기량 향상에 영향을 좀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K리그 역사를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욱진 캐스터, 네. K리그 역사의 각종 기록들 궁금하거든요. 네. 최다 득점자, 최다 우승팀 소개해 주시죠. 먼저 가장 많이 우승한 팀 성남 FC입니다. 오. 지금은 사실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팀이긴 해서 뭐 서울이나 전북, 수원 예. 이런 팀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성남이 7번 우승을 했어요. 오호. 이라천마 시절에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연패를 했고요. 이때 신태용, 뭐 고정훈, 사리체프, 신희손 예. 여러 레전드가 탄생했습니다. 또 성남이라였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또다시 3연패를 기록합니다. 어허. 정말 역사적인 일이죠. 그 사샤 드라쿨리치라는 또 대형 용병이 예, 예. 90경기에서 27골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고요. 김도훈이나 윤정환 선수도 있었습니다. 또 2007년에 김학범 감독의 지휘 하에 한 번 더 우승을 더하면서 7번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예. 또 K리그에서 어떤 기록 하면은 딱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꽁병지? 꽁병지, 예. 김병지 꽁지머리. 선수죠. 네. 706경기에 출전해서 229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냈어요.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이게 최다 출전이고 최다 무실점 세이브 경기입니다. 예, 예. 대단한 기록이고 또 압도적인 1위 기록이기도 해요. K리그 골키퍼 최초 득점자이기도 한데 예, 예. 혹시 기억나시나요? 언제 득점을 저는 이거 했었는지? 라이브로 봤습니다. 아. 제가 그때 당시에 울산 팬이라서 네. 이건 골 딱 들어가는 순간에 진짜 완전 방방 뛰었던 아. 진짜 그런 거의 기억이 있어요. 팬들이 눈물을 흘렸던 경기로 알고 있거든요. 헤드골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K리그 최초 득점자로도 이름을 올렸고 PK 득점도 했던 적이 있죠. 예, 예. 그리고 K리그 최다 득점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박이 아빠. ING. 예. 예. 두말하면 입이 아파요. 대박이 아빠. 이동국 선수가 221개의 득점을 기록 중인데 지난 7월 14일인가 그때 이후로 득점이 없습니다. 예, 예. 221개의 득점 조금 아쉽잖아요. 일단 둘둘둘도 맞춰주면 좋겠고 예. 아직 시즌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득점을 더 더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뭐 이렇게 언급만 해도 딱 네. 떠오르는 선수들입니다. 뭐 맞습니다. 신태용, 고종훈, 네네. 뭐 신희손, 음. 꽁병지, 대박이 아빠, 뭐 네. 최고의 선수들이고. 자, K리그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시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딱 한 시즌만 꼽자면 예. 98년 시즌입니다. 그때 당시가 이 K리그의 르네상스 시대다. 오. 이렇게 불리던 시대인데요. 그때 당시가 그거죠. 이제 2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던 이야. 그런 시즌인데 예. 그 얼마만큼 인기가 급상승했는지 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전 시즌이 97년에 전체 관중이 121만 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98년에 무려 218만 명까지 뛰었습니다. 거의 100만 명을 그렇죠. 예. 거의 증가시켰네요. 100만 명 가까이 두배 뛴 조금 거죠. 안 되게. 네. 네. 엄청나게 인기가 크게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당시에 이제 K리그 인기가 급상승한 이유는 역시 이전에는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 개성 강한 젊은 스타들이 출연을 했던 겁니다. 예. 라이언 킹 이동국 아 대박이 맞습니다. 아빠 전에. 네네. 예. 그리고 테리우스 안정환. 네, 그리고 이 앙팡 테리블이라고 불렸던 고종수. 이 선수들이 이제 3대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김은중, 박성대, 장대일, 예. 그리고 정광민, 김대희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여성 팬들한테 인기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오빠 부대를 좀 끌고 다녔던 예,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 물론 과거에도 그 젊은 스타들은 많았어요. 영스타들. 잘생긴 외모, 잘생긴 스타들이 많았는데 그 98년에 나온 스타들과 이전 스타들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개성이 강했죠, 또. 맞습니다. 예. 네, 뭔가 좀 아래서 깨고 나온 듯한 그런 느낌 좀 많이 줬어요. 이전에만 하더라도 국내파 선수들 플레이가 좀 경직돼 있었거든요. 뭔가 틀에 갇힌 듯한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 이동국이나 안정환, 뭐 고종수 이런 선수들은 본인만의 축구를 했어요. 예. 고종수 같은 경우는 본인만의 어떤 템포를 가지고 그라운드를 좀 장악하는 뭔가 필드 사령관의 모습을 보여줬고 예. 안정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테크니컬한 드리블러로서 이제 화려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고요. 예. 헤어스타일까지. 맞습니다. 네. 이동국 선수도 이제 파워풀한 어떤 그런 몸싸움하고 좀 저돌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예. 이렇게 좀 창의적인 젊은 스타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 축구판에서도 그간 보지 못했던 그 신선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예. 그 전 해와 좀 대비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면서 축구장을 찾은 겁니다. 예. 네, 그 이때가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K리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 도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환 선수가 아마 제 기억으론 축구 네. 선수 처음으로 화장품 광고 모델을 했을 겁니다. 아, 그때 맞습니다. 그 연예인과 함께 예. 딱 이렇게 어깨 부딪히면서 돌아서는데 더 잘생긴. 예. 연예인보다 잘생긴 선수라 가지고. 그렇군요. 네. 자, 그간 국내를 거쳐간 뛰어난 용병들도 참 많은데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태국의 축구 영웅이 있죠. 예. 외국인 최초 K리그 베스트 11 피아퐁. 84년도에 럭키 금성의 창단 멤버고요. 85년도에 득점왕과 도움왕을 독점하면서 예. 이 럭키 금성의 첫 번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은퇴 후에 직업 군인이 됐더라고요. 고국에서. 아, 그렇군요. 네, 이 대위 계급장을 달고 축구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요. 예. 뭐 소속팀도 가끔 찾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K리그의 용병으로 활약하다가 뭐 다른 팀을 한번 거쳤지만 이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진출한 선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예. 라데 보그나도비치 기억하시죠? 정말 오. 대단했죠, 이 선수. 네. 이 선수가 포항에서 92년도부터 6년도까지 5시즌간 147경기에 출전해서 55골 35개 도움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K리그 용병 중에 역대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으로 뽑히고 있죠. 예. 특히 한국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김치를 먹었고 그 결과 김치를 가장 좋아하게 됐다. 예. 라는 인터뷰를 보고 좀 호감이 많이 갔던 선수입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사샤 드라쿨리치나 모따, 라돈치치 예. 이런 선수들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브라질 출신 용병들이 많았는데 어허. 브라질의 경제 위기랑 맞물리면서 예. K리그나 다른 아시아 리그로도 브라질 선수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때 이제 국대급 선수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렇군요. 국대급 선수들까지. 예.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대한 선수가 아. 서울과 수원에서 임팩트를 잘 주고 있고 예. 또 짧은 기간 경남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말컹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의 세징야 폼이 물에 이렇게 오르면서 한국 귀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용병 이야기 해봤는데 네. 다 기억에 나요. 네. 맞습니다. 대단한 네. 활약을 펼쳤습니다. 음. 자, 그런데 K리그를 쭉 돌아보면 리그 운영 방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너무 바뀌었죠. 그런 네. 부분이 K리그를 보는 팬들의 몰입감을 떨어뜨린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 맞습니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네, 일단 K리그에서 지금까지 선보여진 리그 운영 방식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하나는 이 단일 리그 풀리그전을 통해서 표를 가리는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하나는 그 단일 리그 풀리그전을 치른 다음에 음흠. 4강이나 6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예. 네, 그런 방식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리그를 전반기랑 후반기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기 우승팀이랑 후반기 우승팀이 마지막에 이제 통합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는 예. 그런 방식 하나가 있었고 이제 최근에는 그거죠. 이제 1, 2부 승강전 그리고 이제 스플릿 시스템 이렇게 예.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승강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그 스플릿 시스템 이전에 그 세 가지 방식이 예. 거의 한 3, 4년 단위로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바뀌기도 이게 했었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계속 이렇게 바뀐 이유는 그거죠. 이 세 가지 방식이 각각 안고 있는 그 문제점들 때문입니다. 예. 플레이오프가 없는 단일 리그는 아무래도 긴장도가 좀 떨어지겠죠. 어허. 팀 수도 적은데 그렇죠. 플레이오프가 없으면 긴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시즌 종료에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방식은 좀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예, 장기 레이스에서 1위를 한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치면은 아, 우승을 그렇죠. 안 하니까 예. 예, 그런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전 후기 리그로 나눠가지고 각 리그의 우승팀이 통합 챔피언을 가리는 그런 방식은 전반기 우승팀이 후반기에 거의 경기를 최선을 안 다합니다. 예, 예. 대충 뛰어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말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적의 방식을 찾으려고 계속 바꾼 거죠. 예. 예, 이런 부분들이 그 리그 운영 방식이 바뀌었고 이게 이제 선수들하고 이 팬들의 그 몰입감을 좀 떨어뜨리는 예. 하나의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2013년도부터는 이제 2부 리그가 들어서면서 승강제 시스템 그리고 스플릿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오고 있거든요. 예. 물론 약간씩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좀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승강제가 도입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리그 운영의 틀이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뭐 예. 지금은 K리그 1과 K리그 2 간 한 개 내지 두 개 팀이 이동하는 승강 제도고요. 세미 프로인 K3 리그 그리고 실업 리그인 내셔널 리그와는 연계되어 있지 않죠. 당장 현실화가 되긴 어려운 점이 정말 많지만 예, 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K리그를 프로에서 준프로 1부에서 4부까지 편성하고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와 리그 1, 2, 3 같은 넓은 풀을 좀 구성할 예.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장 포인트가 될 텐데 쉽지는 않겠지만 뭐 30년, 50년 뒤에 축구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요즘 K리그 인기 많잖아요. 예. 이 흥행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K리그가 결국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설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였고요. 저는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